자, 이번에는 23년 4회 전기공사 기사에 있어서 전력공학의 수능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장치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응용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시험을 칠 때 전기 응용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 전력공학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만 요놈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쳤던 응용에 있어서는 얘가 A, B, B로 나왔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력공학에서는 A, C, B로 나왔었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두 문제가 각기 다른 과목에서 나오면 꼭으로 먹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잇따라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일단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장치는, 솔직히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눈치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다 CB가 있네, 얘는 없네. 답은 요놈이 되겠죠. 실상 이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달로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크 소호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전류뿐만 아니라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나머지 기중 차단기, 진공 차단기, 유입 차단기, 이런 차단기류 같은 경우에는 아크 소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고 전류뿐만 아니라 부하 전류까지도 개폐할 수 있다겠지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압 배전 계통의 구성 순서를 알맞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자면, 예를 들어 요따다가 배전 변준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배전 변전소에서 바로 나오는 선, 요 놈을 우리가 급전선이라 한다 그지요. 그리고 이 급전선에서 또 뻗어나가는 요 선을 간선이라 부릅니다. 이 간선에서 나누어져서 부하로 향하는 이러한 선을 우리는 나누어지는 선, 분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자면 배전, 변전소, 급전선, 간선, 분기선 해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챙기기 위해서 참고로 보자면, 배변이 급한 간부가 있더라. 그래서 다 했으면 배변이 급한 간부가 있더라. 근데 마지막 요놈은 니은을 하나 붙여줍시다. 그래서 배전, 변전소, 급전선, 간선, 분기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요.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 송전계통의 뇌에 대한 보호에서 저렴 강도의 순서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하고 물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면 실상 피레기 요놈이 저렴 강도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으로 변압기, 그 다음으로 기기부싱, 그 다음으로 결합 콘덴서, 그리고 선로 애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챙겨놔야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뭐 앞 글자만 따가지고 피나는 변기결선, 즉 변기결선이 너무 힘들어요, 피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나는 변기결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하면 조금 편하게 들고 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이 순서를 만족하는 보기가 될 겁니다. 찾으면 1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충전 전류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얘는 앞선 전류와 다르게 진상 전류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맛있게 꿀떡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보일러에서 절탄기의 용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실상 이 절탄기에 대해서 은근히 자주 묻는데, 이 절탄기는 뭐 하는 친구입니까? 실질적으로 말을 하자면 보일러에서 전염을 가열하고 난 연도가스의 남은 열, 즉 여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리 보일러 급수를 데우는 친구죠. 실상 핵심되는 단어는 보일러 급수를 데우더라,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잘 물어보기 때문에 챙겨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도 좀 보겠습니다. 자, 한 번씩 전기를 과열하는 용도로, 과열시키는 용도로 쓰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이름 그대로 과열시키더라, 과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과열기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공기를 예열하는 친구를 뭐라 부릅니까? 얘는 이름 그대로 공기 예열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출제가 한 번씩 되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용가의 수용 설비 용량이 50, 100, 80, 60, 150kW이며 각각의 수용률이 0.6, 0.6, 0.5, 0.5, 0.4일 때 부하의 부등률이 1.3이라면 변압기 용량은 약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단 역률은 요렇게 된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에 대한 것을 간단히 한번 체크하고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조건 하에서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P를 변압기 용량이라 놓겠습니다. 실상 이 변압기 용량은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우리가 부하를 봤을 때 모든 부하를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최대한으로 필요한 전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원활하게 부하가 돌아가려면 이 변압기에서는 이만큼의 전력은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전력 기준을 이 문제와 같이 킬로와트 단위로 주어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변압기 용량을요, 킬로볼트 암페어가 아니라 뭐 킬로와트로 물었다. 그러면 이 값을 계산 다음에 이원보다 크거나 같은 걸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처럼 지문에 조건을 킬로와트로 주고 변압기 용량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었을 때에는 항상 요 놈을 고려해야겠죠. 이 역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킬로와트에다가 역률을 나눠주면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요 놈을요, 우리가 익히 아는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설비 용량과 수용률의 곱에 대한 대수합에다가 부등률과 역률로 나누어서 계산하자.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값 바로 뽑아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뭐 요에 대한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수용률에 대한 개별 수식, 그리고 부동률에 대한 개별 수식, 그리고 부하율에 대한 개별 수식과 이런 개념들은 우리 필기뿐만 아니라 2차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 실기에서도 심치 않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준비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겁나게 중요한 친구가 되더라. 자,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답을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 분자값, 즉 설비 용량과 수용률 곱에 대한 대수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문을 봤을 때는 일단 각각의 수용 설비 용량과 그에 대한 수용률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맥락에 맞추어서 이 분자값 써야겠죠. 그래서 적어보면, 자, 처음으로 50kW에 대한 놈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비 용량을 이 친구를 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용률 0.6을 곱해주면 되겠지요. 더하기 그 다음 거 100kW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음 거 수용률 0.6. 자, 그 다음으로 80kW 기준으로 봤을 때는 0.5. 자, 이어서 60kW 기준으로 봤을 때는 뒤에는 0.5. 그리고 마지막 150kW 기준으로 봤을 때의 수용률은 0.4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분자값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률과 역률 취급합시다. 부등률이 지금 보시면 1.3이에요. 그리고 역률이 80%기 때문에 우리가 0.8 넣으면 끝 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요거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계산기에다가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211.54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즉, 이 조건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 값 내지 어쨌든 이 공식이나 이 공식 같은 거니까 이 계산값 자체가 이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위로 치면은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변압기 용량은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212kV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즉 GIS의 내장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요. 이 GIS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차단기도 있고요. 단로기도 있고요. 필레기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계기용 변성기, 즉 계기용 변압기와 변류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은 실제 내부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수력발전 설비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흡출관에 대한 것도 은근히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면 바로 맛있게 이 문제를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맛있게 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답을 고르면 요 놈이 되겠죠. 유효 낙차를 늘리기 위함이더라.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흡출관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만 봐주십시오. 실상 이 위치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어서 발전을 하는 반동 수차에서 이 유효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반동 수차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프란시스, 카플란, 사류 수차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놈들이 쓰고요. 그럼 이것 말고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시험에 은근히 언급이 되고 있는 펠톤 수차. 자, 이 놈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동 수차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얘는 위치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바꾸는 충동 수차로 분류가 됩니다. 이 펠톤 수차 같은 경우에는 흡출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참고 삼아 봐주시면 언젠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1회선 송전선을 정삼각형으로 배치한 삼상선로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D는 전선의 성간거리, 그리고 R은 전선의 반지름이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기를 보면 간단하게 이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혹은 작용 인덕턴스에 대한 공식을 고려하는 건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수식을 봤을 때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단도체가 있고요, 복도체가 있습니다. 통상 이 문제와 같이 복도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혹은 도체가 소도체가 몇 개가 있다 이런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단도체로 취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복도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단도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단도체 기준에서 작용 인덕턴스는 0.05 더하기 0.4605 로그 R분의 D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자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반지름이 맞아요. 근데 이 라지 D는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등가 성간거리라 부르죠. 그죠? 근데 재미난 건 지금 주어진 게 정삼각형 배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에 전선 하나, 전선 하나, 전선 하나가 있고 각각에 있어서 성간거리가 D더라. 우리가 이론상의 배우기로 이렇게 정삼각형 배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 등가 성간거리는 그냥 각각의 성간거리가 같다. 이런 걸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꼬라지 그대로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바로 체크하자면 답은 3번 되겠죠. 자, 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도체 기준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복도체는 어떻게 됩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도체도 간혹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친구에다가 소도체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0.4605 쓰시고요. 위에 등가 성간 거리에다가 이제 아래쪽에 분모에는 등가 반지름이 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등가 반지름 R이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때때로 이 R에 대한 공식 혹은 이 R을 뭐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하나만 더 보면 등가 반지름 R이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N 제곱근의 R 곱하기 S의 N-1승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R 같은 경우에는 소도체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이때 S는 소도체 간의 간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전선의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만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필요한 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표피 효과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그렇듯 주파수, 전도율, 투자율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주파수에 비례요.
전도율에 비례요. 투자율에 비례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전선의 굵기입니다. 굵기가 커지면 표표가도 커져요. 알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때 표피 두께와는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표피 두께를 우리가 다르게는 침투 깊이라고도 부르죠. 특히 뭐 전력공학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전자기학 가시면 이 표피 두께를 계산하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피 두께 뭐 델타라고 쓰면요. 루트 파 주 전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요놈 파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F 주파수죠. 시그마 전도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뮤 투자율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역사 시간 뭐 이럴 때 무슨 전투 이런 거 많이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루트 파주 전투분의 1 이렇게 챙기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답을 고른 형태로 접근을 해보면 어쨌든 표피 효과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보기를 봤을 때는 어쨌든 커지는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가 전선과 주파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전선이 굵을수록, 즉 굵기가 클수록 표피 효과 커질 거고요. 주파수가 커질수록 이 친구가 또 커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지더라.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송전계통의 한 부분이 그림에서 같이 3, 3m키로 1차 측은 델타로 2차 측은 Y로 중성점 적시되어 있을 경우에 1차 측에 흐르는 영상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보기를 보니까 싹 다 1차 측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간단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영상전류.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상전류는 각 상성분에 있어서 크기와 위상이 같은 성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접지 계통이 있어서 접지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중성선에 흐르더라. 맞나요? 근데 실상 한 개 더 있죠? 델타 결선력. 간단히 만 거라면 이 영상전류와 같이 놓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제3고조파 전류가 됩니다. 그쵸? 이 제3고조파 전류가 곧 영상전류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걸 배웁니다. 델타 결성 같은 경우에 제3고조파 전류가 이 내부를 순환하기 때문에 외부에는 제3고조파가 작용하지 않더라. 맞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3고조파 전류, 즉 영상 전류가 요 계통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 성분이 이 내부를 순환하게 되고요. 순환하면서 이 고연선의 저항과 만나서 열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지선, 중성선 뿐만 아니라 이 델타 결선까지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요까지만 염두를 해 두셨더라면 추가로 얘도 같이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관련도 문제 중에 요거 싹 다 고려해서 출제가 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놓으면 언젠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기준으로 바로 답 골라보겠습니다. 아, 일단 요거 한번 체크 더 해볼게요. 그러면 요 계통에 있어서 영상전류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접지선. 그렇죠? 이 친구. 네, 두 번째, 델타 결선.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 외에는 영상전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기준으로 답 고르면 자, 첫 번째 1차 측 선로에서는 반드시 0이다. 그쵸? 이런 선로에서는 영상전류가 있다 없다? 없더라. 답 바로 1번이겠네요. 자, 나머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차 측 선로에서 무한대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차 측 변압기 내부에서는 반드시 0이다? 아니죠. 실상 영상전류는 델타격선 내부에 순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1차 측 변압기의 내부와 1차 측 선로에서는 반드시 0이다? 아니죠. 자, 1차 측 선로는 물론 0이 맞습니다. 근데 변압기 내부는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틀렸더라. 그래서 답은 확실히 1번인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한 대의 주상 변압기에 뒤진역률, 그리고 유효전력이 요로코롬인 부하와 그리고 뒤진역률, 요로코롬, 그리고 유효전력이 P2인 부하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은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본 부하의 종합역률입니다. 자, 그냥 쉽게 이렇게 들어갑시다. 종합역률력. 그러면 우리가 뭐 간단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종합역률은 두
부하, 즉 모든 부하를 고려했을 때, 자, 어쨌든 역률이기 때문에 분자에는 유효분이 들어갈 거야. 분모에는 피상분이 들어갈 거야. 그럼 각각 있어서 합성 유효분과 합성 피상분만 따지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왼쪽에다가 좀 공간을 확보를 해서 쭉 당겼을 때, 자, 얘를 부하 1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 얘를 부하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부하 1 같은 경우에 일단 전체 P상분을 그냥 편의상 PA1이라 놓겠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유효 전력 있을 거고요. 더하기 제2의 무효 전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부하2도 마찬가지겠죠. P상분은 요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유효분 더하기 무효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전체 종합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합성 유효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합성 유효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유효분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P1 더하기 P2 요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합성 피상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합성 피상분. 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될까요? 유효분은 이렇게요. 무효분은 제2에다가 각각의 무효분 더한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역률로 계산하려면 여기에 있는 피상분은 그 크기로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크기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유효분 제곱 더하기 무효분 제곱이냐.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꼬라지 하나는 딱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꼬라지와 비슷한 걸 체크를 해보면 3번 내지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어라? 오잉? 이놈이 내가 알고 있는 형태랑 다르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파악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우리가 알기로 유효 전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유효 전력은요, 피상분에다가 역률을 곱함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 전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피상분에다가 무효율을 곱함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여기에 피상 전력이 필요하니까 이 관계식을 피상 기준으로 한번 바꾸어 보자고요. 얘를 이항을 하게 되면 역률분의 유효분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합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되겠죠. 역률분의 무효율 곱하기 유효분요. 자, 그럼 이때 이 친구 코사인분의 사인 이거 우리 뭘로 표현할 수 있죠? 탄젠트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땡겨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P 탄젠트 세타요. 우리가 부하 1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P1 탄젠트 세타 1. 자, 이게 뭐다? 부하 1에 대해서 무효 전력 성분이 되더라. 그럼 이와 똑같이 두 번째 부하에 있어서도 무효 전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편의상 요거를 이렇게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요놈 같은 경우에는 B2 탄젠트 세타 2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하게 되면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그쵸? 왜? PR1 자리에다가 P1 탄젠트 세타 1을 PR2 자리에다가 P2 탄젠트 세타 2를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더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총 낙차가 이렇게 그리고 사용 수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발전소가 있답니다. 수로의 길이가 이렇게 수로의 구배가 이렇게 수압 철관의 손실 낙차를 1m라고 한다면 이 발전소의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가 되겠습니까? 일단 전체 효율은 이렇게 된답니다.
자, 요놈에 대해서 간단히 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발전소의 출력을 구해야 되고요. 다르게 말하면 발전기의 용량을 구해야 되고요. 얘가 물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수차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차 발전기에 대한 수식을 하나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식은요, 익히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요놈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효율까지. 자, 이때 Q가 뭡니까? 유량입니다. 유량. 단위는 미터 3승 퍼 세커요. 그리고 이 H를 뭐라 합니까? 유효 낙차요. 그리고 K가 여유율이죠. 이타는 종합 효율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세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쓰면은 9.8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유량, 다르게 말하면 사용 수량이 지금 30m 3승 퍼 세커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까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문에 보시면 여유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얘를 1로 취급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그럼 뒤에 있는 효율부터 먼저 신경을 써보면 효율이 83%이기 때문에 우리는 0.83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친구예요. H. 자, 근데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재미난 게 9.8, 30, 0.83 쓰고요. 여기다가 낙차 80.9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답이 19,741.2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킬로와트가 되겠죠. 왜? 우리가 쓰는 이 수식 관계에 있어 이 P의 단위가 기본적으로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놈과 가까운 거 이놈밖에 답이 안 되겠네 해서 2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실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근데 근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어쨌든 답은 이거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이렇게 조금 뭐 의심 아니 의심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때리면 정확하게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오차가 생각외로 커요. 그럼 우리가 대체 무엇을 더 고려를 해야 될까? 자, 정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연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리셋하고요. 자, 일단 보시면 총 낙차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쵸? 80.9m.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유효 낙차입니다. 총 낙차가 아니라 실제 유효하게 작용하는 낙차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문의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압철관의 손실 낙차. 낙차 중에 손실이 있는데 그게 얼마? 1m요. 그럼 당연히 1m만큼 빼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로의 길이가 3,800이고 수로의 구배가 이렇더라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저수지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요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 수차 발전기를 돌릴 겁니다. 그치요? 자, 그래서 이 저수지와 발전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시설할 건데 이때 이 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수울로라고 부릅니다. 수로. 이런 그대로 물의 길이죠. 그죠? 그리고 실적으로 이런 이제 수차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작게나마 수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물을요 쭉 빨아들여서 아래쪽에 있는 수차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의 관을 우리가 수압 철관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저수지에서 끌어당기는 물의 높이와 이 수차에 작용할 때 높이를 비교를 했을 때 이때 총 낙차가 얼마가 되느냐? 얘가 80.9m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수압 철관에서 우리가 높이로 환산한 손실을 얼마로 주셨습니까? 1m요. 그렇죠? 이만큼의 손실이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전체적인 낙차로 봤을 때는 이만큼인데 실제 이 수차로 공급되는 물의 높이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 요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수루의 길이가 3,800m고 이놈의 9배, 다르게 말하면 기울기가 2,000분의 1이라는 소리야. 즉 2,000m 길이마다 1m씩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근데 실적으로는 살짝 높이 차가 납니다.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물이 요까지 왔을 때 이에 대한 낙차는 실제 공급될 때 여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만큼은 실제 우리한테 유한 높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에 대한 낙차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길이 좁고 기울기 좁잖아요. 그럼 끝났죠. 3,800 곱하기 2,000분의 1요. 아마 요거 계산하시면 1.9m가 나올 겁니다. 즉 이렇게 물이 올 때 실제 처음 높이보다는 1.9m가 감소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9m만큼도 실제 유하게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총 낙차에 있어서 손실 낙차 주어진 거 빼고 실제 작용하지 않는 낙차 빼니까 이놈이 얼마가 된다? 78m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78을 넣고 다시 계산을 때려봅니다. 그러면 계산기에서 얼마 나옵니까? 19,033.56 나오죠. 그죠? 결국 요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한 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요거를 고려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는 그대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물론 답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좀 더 자세히 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다루어 봤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